끄는 거는 사실은 뉴스에는 사람이 10,000명, 20,000명 동원됐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 진짜 진화 인력은 아마 10%가 안 될 겁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대부분의 산불 진화는 공무원, 군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이 산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아마 한반도에 선주민이 온 이후로 쭉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전제를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의 이제 사업들을 뽑습니다. 소득 및 일자리 창출형의 4개, 활력 재생형의 5개. 하나는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됐는데 이제 전화위복의 녹색 산업지대를 조성하자. 여기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가뭄을 많이 타고 그래서 보통 소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여기 보면 은행나무, 산수유 이런 것들이 이제 탈 게 없으니까 타질 못해요. 아, 저기도 나무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나무들은 밀도와 성질이 소나무와 달라서 불이 나도 아마 그냥 작은 불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저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속초시 시내 후방에 남북 방향으로 폭 100이나 200, 길은 1km단위씩 이렇게 끊어서 이런 공간을 조성하면 불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죠. 하다못해 확산의 속도로라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형에 따라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사막에 갔더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거미, 엉덩이를 들고 새벽 바람에서 수분을 섭취하고 재료와 방법에 따라서 결로 현상을 응용해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선택의 크기에 따라서 하룻밤에 40리터까지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관로로 연결을 해서 점적 관수라고 이렇게 하면 그 명칭은 에어워터 하베스터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하는데 속초시 영남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을 도입해서 아주 구조를 어느 정도 끊어버리고자 하는 취지의 제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력재생인데요. 재화가 있다면 사람들이 이 산을 아주 자주 방문하게 될 것이고요. 이재민을 집단 이주시키다 하더라도 그 집단 이주 주택 단지의 색깔, 형태, 배치를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해서 이 지역 자체에 어떤 가상의 타운 코드를 입혀가지고 요 지역이 해당 그 지역에, 요 지점이 해당 그 지역의 관광의 거점 명소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요거는 이제 연도도 헷갈리는데 2006년 가리산리 수해관하고 집단 이주한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당시 비슷한 개념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이걸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요. 이건 뭐 말 그대로입니다. 최근 산불이 나는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관련된 데이터도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개별의 데이터로 살아있을 뿐이지 개별의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을 뿐이지 이런 개념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일어났던 산불 관련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로 연결을 해서 분석하고 예측한 일을 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2차, 3차 능선이 발달되어진 동해안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보통 4월 그 식목일 전후로 이제 불이 많이 나거든요. 물을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면 그 통로에 진출로에 불이 나면 일단 지역자율 방재단이라도 양수기 펌프를 가지고 이 지역에 미리 물을 뿌려놓는 거죠. 야간이라면 이것은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도시공원 관리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산불 관리 담당으로 옵니다. 자, 이게 공무원 생활 20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직무가 바뀌면 감각이 떨어지고 주변 환경, 여건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산불 끄는데 자기 그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기너 초보자가 되어버린 이런 형국이죠. 실제 금년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런 현상이 되게 심합니다. 심하면 6개월, 길면 3년마다 발령을 받아서 로테이션 되는데 하필이면 인사철이 산불철 앞뒤로 겹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와 아주 직결되죠. 그래서 지방직입니다만 고위직렬을 직계를 신설해서 이런 분들에게 한 2명 정도 평상시에 28개 시군의 산불 관련 업무를 위해서
순회 교육, 훈련, 뭐 또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 현장에 출장을 나와서 동원된 자원들을 컨트롤해서 진화하는 역할까지 맡기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지금 길러줘야 되는데 길러지지 않았어요. 그런 이제 자원이 될 만한 부분을 이제 선발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조례 지적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기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30피트면 100m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30피트? 12m, 15m. 12m? 제가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는 요 정도를 가지고 그 완충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외국의 산불의 그 버퍼의 거리는 최소 100이에요. 우리는 왜 이 단위가 남아야 되니까 경험치로 그냥 해서 이 정도 우리는 가지고 그 버퍼 완충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사람은 500m, 300m, 100m를 끊고요. 예를 들면 100m 안에는 불타기 아주 쉬운 것을 두지 마라. 뭐 장작을 많이 떼는데 그 장작은 500m 범위 밖에 돌아. 이런 지침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집들이 다 불탔고요. 또 하나는 이 스프링클러와 이 뭡니까 건축 자재입니다. 건축 자재 저기는 여기는 A, B, C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불난분들은 와서 관찰하고 느끼셨을 텐데 예전에 우리가 주변에 전원주택 짓는 그 주택의 주변의 그 건축물들이 난연자재, 불연자재를 쓰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건축비가 비싸지니까 그런 자재를 쓰지 않고 일반 자재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불이 나니까 죄다 불탔죠. 실제 저는 그 뭡니까? 지금 여기 하나콘도 밑에 그 원형 교차로 부분에 가면 물류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건축물 또 똑같은 걸 지었는데 판넬이죠. 철 강판을 같이 지어요. 근데 강판에 위에다가 도료를 칠합니다. 녹슬지 말라고. 근데 도료를 두껍게 칠하죠. 근데 불나니까 걔네가 어떻게 하면 불이 타요. 그럼 도료가 한 온도가 타면서 온도가 300도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고요. 구조철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주저앉죠. 그때 19년에 피해봤던 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체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안에 내용물도 또 같이 불타죠. 그것들이 한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장치를 엄격하게 잘 해야 된다. 실제 뭐 2019년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있는 집보다 없는 집이 많았고요. 스프링클러가 없으니까 지붕 슬라브 형태된 지붕이 있으면 그다가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고 피난을 갔어요. 근데 그런 집들은 불이 안 탔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스프링클러와 같은 장치의 필요성,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요런 이분들이 그 시군소 산림청 소속의 산불 전문 진화대 있는데 이 당시 이분들이 임시 계약직이 됐어요. 1년 단위로. 그래서 금년에 일부 인원이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녹성군 산불에 이분들의 역할이 지대했고 그래서 산불을 잘 껐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뭐 많이 보셨죠. 여기 스카이프레이는 아마 그 미국산 시콜스키 계열의 헬기인데요. 굉장히 큰 헬기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10,000리터의 물을 8,000에서 10,000리터의 물을 들고 날고요. 러시아제 까모프 K-30인가 걔는 3,000리터 정도 들고 납니다. 대한민국의 수리용 아마 2,000을 못 들고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강풍이 초속 측풍이 얘 같은 경우 21m까지 운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리용 같은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통 15m급의 15m 강풍이 불면 운행 정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큰 헬기가 유리한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와 강릉에 이제 각각 하나씩 와 있는 상태이고요. 요거는 그 당시 이제 이게 2007년일 겁니다. 그 양양 산불 때 제가 어떻게 진화를 했고 불이 어떤 방향으로 몇 시에 속도 얼마로 전파를 했고 확산을 했고 그에 따라서 헬기 자원들이 어떻게 배치돼서 방아선을 긋고 저기 뭡니까 진화에 나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야간 강풍 속에 운행할 수 있는 이제 항공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총 14개 사업에 그 당시 제 기억으로 5,200억 정도 제안을 했고요. 실제 사업의 대부분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사회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산불이 났을 때는 국가가 모든 걸 해줄 듯 했고요. 지역 주민들은 모든 걸 따라해서 열심히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 1년이 경과한 지금 이렇게 바로 우리는 그때 그게 거의 다 잊었습니다. 그때 그런 일 있긴 있었지 뭐 이런 느낌 정도가 나와있고 실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오늘 이전에 다 같은 목표 때문에 오셨어요. 이실 짓고 안 한다면 불은 4월달에 났고요. 그리고 4월 6일 7일 다 껐어요. 그리고 보상은 9, 10월쯤에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9, 10월쯤에 산불 복구 계획이 나오고 주택 복구 계획이 거의 수립돼서 집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20년 지금 5월 발경이 됐는데요. 개인에 대한 보상은 되어졌고 주택에 대한 복구도 좀 됐어요. 산에 나무도 드문드문 심겨집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들이 다시 컸을 때 20년 뒤에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잘 방어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그 어디죠? 그 고성군 운방선 옆에 그 얘기 사례를 드렸는데 그 산은 2000년대 산불이 났고 그때도 잘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산불은 2019년 기준 20년 뒤에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때를 대비한다면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째 사회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모였고 좋은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게는 이 지역의 행정에 조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고 크게는 국가에 뭔가 우리가 건의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김경래 실장님께서 강원도 산불에 관련해서 시작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재난 이후 민관의 지역 회복 노력이라는 주제로 손윤건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원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이름은 손윤건입니다. 이번에 이 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그 제목이 지금 재난 위에 민관의 지역 회복 노력이라는 제목인데요. 산불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까 양양을 거쳐서 속초로 오게 됐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글은 나중에 이제 참고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다 읽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이렇게 PPT로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어보시고 저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책자에 있는 제 원고를 확인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지금부터 15년, 16년 전에 양양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식목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 식목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무를 심는 날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가부터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이렇게 빠져버렸고 식목일은 오늘날도 있지만 여전히 나무를 심는 날이지만 식목일에 참 비애가 뭐였냐면 불이 난다는 것이었어요. 식목일을 전후로 한 그 이른 봄에 산에서 불이 너무나 많이 났는데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있고 한쪽에서는 불이 나서 나무가 타고 집이 타고 동물들이 타 죽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각종 곤충이나 여러 풀꽃들, 씨앗들이 다 타서 죽는다는 그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타나토스 그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의 불보다 봄의 산불이 생명들을 얼마나 많이 위협하는지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됐고 그 생명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제가 글을 쓰는 마음이고 글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담배꽁초를 훅 버렸어요. 그리고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정말 5초 사이에 불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뭇잎이 몇 장이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불이 나는 걸 보면서 산에서 일어나는 불도 저렇게 시작이 돼서 온 산을 이웃 동네를 다 태우는구나.
그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양양하고 이제 인접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제가 글을 쓴 사람이고 또 소설을 전공했고 한국문학사를 전공을 하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양양하면 그 대표적인 여성 작가로 이경자 작가가 있고 또 이상국 시인이 계십니다. 정말 좋은 시를 쓰는 분이고 좋은 글을 쓰는 작가인데 얼마 전에 이 두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산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경자 선생님은 다 아시다시피 절반의 실패, 혼자 눈뜨는 아침, 뭐 개화 이런 작품들을 쓰셨는데 이경자 선생님이 혼자 눈뜨는 아침이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100만 부가 넘게 팔린 데가 이제 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 책을 판 인세로 양양에 고향인 양양에 집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글을 쓰고 살려고 했는데 산불로 그 집이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 집터는 그대로 남겨두고 가끔씩 양양에 올 때마다 불이 탄 집을 바라보면서 산불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렸구나 되게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상국이라는 시인이 계시는데 이분은 작년 겨울에 뵀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양양에 이제 산불이 났을 때 내가 불이 났을 때 가지고 가야 될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동안 써온 시집인가 뭐 금인가 돈인가 하다가 갑자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만 나의 모든 원고가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이었구나. 그래서 이분은 불이 날 때 노트북을 챙겨서 달려 나오셨다고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치명적이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반복해서 불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강원 산불 재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이 포럼에 원래 관련된 사람이 정말 아닙니다.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매일 책 읽고 글 쓰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누구랑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데 그게 바로 글 쓰는 사람들, 인문학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인데 이 재난과 관련해서 제가 연결돼서 이런 좋은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보면은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든지 저와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은 없는데 우리의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생각. 저는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요즘에 저는 일종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뭐냐면 재난에 대한 전도사가 돼가고 있는 거죠. 관련 일을 7년 가깝게 이렇게 해보면서 제 주위 사람들은 재난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어요. 영화 해운대를 보고 관객을 많이 동원했구나, 흥행했구나, 뭐 재밌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마침 수해가 났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야기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너 재난이 났을 때 갑자기 뭘 챙길 거냐, 네가 먼저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글쎄 옷일까, 뭐 라면일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물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재난 중에는 물이 가장 부족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일반인들이 사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재난이 일어나면 우선 그런 매뉴얼을 잘 생각해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수해가 날 수도 있고 강풍으로 창문이 깨질 수도 있고 같은 여러 가지 경우를 이야기해 주면서 재난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 주위 사람들은 재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속수무책으로 그걸 당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일상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만 역시 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글을 읽게 된다면 글 속에 빠져들어서 조금이라도 시뮬레이션으로 불이 났을 경우에 나는, 물난리가 났을 경우에 나는, 태풍이 일어났을 때 나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남의 일처럼 대하면서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사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서두를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제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충북 제천에 살고 계신 박경호 이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국 재난 극복 사례 중에서 아주 우수한 사례로 연결되신 분인데 제가 2013년 봄에 이분께 전화를 드려서 찾아뵀습니다. 그때 이분이 살고 계신 곳이 제천 봉양읍 팔송리라는 곳인데 그 글에도 나와 있지만 8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팔송리라고 합니다. 이 팔송리를 불 끌어 다니다가 또 지나가다가 동네가 아름답게 생겨서 거기에 집터를 마련하고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한 박경호 이장님은 이곳에서 사신 지 1년 만에 마을 분들한테 이장으로 추대가 되셨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뭐하고 사셨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분은 또 이장님이 되니까 자기가 과거에 소방 공무원으로 살다가 일이 없고 푸성기나 또 개 기르면서 사는 것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계시다가 자기의 전직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이장직에 만족을 하면서 자신만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마을을 아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도 나와 있지만 팔송리에 맞게 마을에는 팔송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을에 관련된 어떤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1억 5천만 원을 받으셔서 마을에 8그루의 소나무를 심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송도 아닌데 팔송이라고 부르면은 적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소 솔선수범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적재적소에 잘하신 이런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분이 재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분은 말씀 그대로 소방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제천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고 계신 중이었는데 글 중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제천에 있는 세안 미디어 공장이 불이 나서 탔을 때 동료 소방사가 불에 타서 죽는 거를 직접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불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이 나면 너무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끔찍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와닿았는데 이 글은 거의 대부분 거의 80% 90%가 사실에 기초했지만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푸시진 않으셨죠. 제가 어떤 질문 드리면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걸 받아 적고 앞부분에 배치해야 될지 뒷부분에 배치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을 풀어나갔는데 저는 이거를 풀을 때 뭐가 도움이 되냐면 영화 리베라메를 봤던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당연히 보셨지만 이런 영화를 본 기억들을 되살려서 이분이 불 끄는 장면, 젊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수혜를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그 수혜를 났을 때 우리는 사실 막 대처를 못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고 또 집집마다 전화를 넣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킨 게 우선 이분이 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는 전화를 해서 시에다가 읍에다 포크레인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서 포크레인으로 이제 우선 물이 막힌 곳 이런 데를 뚫어서 더 이상 침수가 크지 않게 그런 것을 나가는 점이 이분의 훌륭한 점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곳이 팔송리가 침수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침수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불이 났을 때 남은 나무들 그 다음에 간벌 후 산판 후에 남은 나무들을 제때 치워주지 못한 것들이 한꺼번에 토사에 밀려오면서 마을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이분은 관에다가 끊임없이 신고를 했습니다. 제발 나무 좀 치워달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내내하고 또 보류를 하고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전화를 걸면 알았다고 하고 또 안 치워줍니다. 그랬던 것이 결국은 이 수혜를 만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우리는 왜 이런 신고를 할 때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가 또 왜 이렇게 조속하게 대응을 해주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여기에는 현직 이장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 이후에 복구 방안도 중요하지만 재난 전에 예방, 지금 점검 어떤 것들이 더 들어가야 될지 그것들을 더 깊이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분은 다행히 여러
인명피해 하나도 없이 침수 외에는 큰 사고가 없이 수해를 잘 극복을 하게 됐고, 이것이 그 소방방재청으로 정보가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 소식을 듣고 소방방재청 차장님이 나오셔서 이분한테 직접 브리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면 41쪽에서부터 42쪽, 43쪽 그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잘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분이 하신 이제 이야기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분이 항상 메모를 잘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걸 메모를 했고, 메모 덕분에 브리핑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 그 부분에도 당점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은 제가 여기에서 민관의 지역 회복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이장님이 제시해준 이장 네트워크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3쪽을 좀 한번 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야 되고. 네, 위로 조금 더 올려주세요. 아니, 네, 여기입니다. 네, 청장님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그거는 제가 읽지 않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잠깐 눈으로 그 부분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시간이면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어서 이장님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의 네트워크가 상상 외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이쪽 재난 부분에서는 문외한이지만 소스,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장을 4년째 이런 일을 경험을 하셨고 5년째까지 잘 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고 결국은 이장직에서 나와서 이제 한가하게 후손기 기르고 개 키우면서 행복하게 보내는 어느 날 제가 찾아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는 글을 쓰게 된 거고요.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담뱃갑에 보면 그 폐가 망가진 부분이나 목에 구멍이 난 모습,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해서 경각심을 주는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담뱃갑 광고에 왜 산불이 나서 나무가 일그러지고 불에 타다 죽은 짐승들, 이런 사진을 넣어서 또 나름대로의 담뱃갑의 흡연의 위험함을 보는 광고가 있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 중에 불일듯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집에 아주 불일듯이 대성하시라고 이런 덕담을 건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 불일듯이라는 거를 산불을 보면서 잘 알게 됩니다.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그 산불의 위력, 우리의 그 재난 인격, 또 산불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이 옆으로 전해지면서 정말 불일듯이 일어난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피해를 입고 개인의 삶이든 마을 공동체의 삶이든 또 한 지역, 나라라서는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극복하는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저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된, 재난과 관련된 상황이 생기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글을 쓰고, 그 글이 누구에겐가 불을 막는, 산불을 막는, 또 수해를 막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 장황하고 두서없는 이야기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 번째 발표까지 상해 듣고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번째 발표는 영국 제2고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라정일 부소장님께서 지역 회복을 위한 중장기 구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라정일 부소장님 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제5협회 재난안전연구소의 라정입니다. 제가 앞에서 손윤건 박사님께서 일찍 끝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맞춰서 일찍 끝내드려야 휴식 시간이 그만큼 보장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이 포럼을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싶은 그 욕심에 사실 일반적인 정책 포럼이나 세미나에 비해서는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강원 산불이 이제 1년을 지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코로나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다 코로나19 이슈로 이제 매몰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실제로는 산불로 인해서 아직도 어렵고 그리고 또 고통받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을 원래 생활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의 정말 큰 좋은 구호가 아닌가 해서 이 포럼을 기획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역 회복을 위한 중장기 구호 방안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저희 희망브리지 전국체의 구협회 그리고 또 다른 적십자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활동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단발성으로 다 끝났었습니다. 하지만 단발성으로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원래 우리가 제5법상에 있는 그런 구호의 목적 그리고 구호의 대상에 사실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중장기 구호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또 이것들의 중심, 피해를 입으신 분들, 특히나 구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원래대로 회복되고 사실은 뭐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만 저희가 이런 그 연구들을 레질리언스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것들이 회복이 원래 상태가 아니라 원래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발전된 상태로 가기 위한 그런 행동의 좀 밑거름이 아닌가 해서 이것들을 기획했습니다. 제가 넘기면 되나요? 먼저 저희 희망브리지 전국제보협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희는 법정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제보협회이고요. 그리고 이제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희망브리지 재난을 희망으로 이어주는 달이라는 의미로 희망브리지라는 BI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1961년에 협회가 설립이 되어 협회 전신인 협회나 기관들이 설립이 되어서 그 활동들을 지금 59년 동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배우분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언론사들이 기반이 돼서 모금 활동 등을 시작을 했고 그 모금 활동을 통해서 모여진 돈을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큰 수혜가 나면 텔레비전에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모금 같은 방송 고성군에 2018년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약 5세대가 전소가 되었는데 그걸로 거쳐진 금액이 한 1,4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한 세대당 240만 원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동일한 재난으로 일어나도 자연 재난이라면 상한에게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거나 균형성 있게 드릴 수 있지만 사회 재난이다 보니까 그 2018년에 대한 산불에 관련된 성금, 2019년에 대한 산불 성금 이런 차이가 만들어져서 물론 그 때마다 이렇게 많이
받아서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말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것까지도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지역 회복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이런 지역 간의 그런 그 지역 사회 안에서의 갈등이나 지역 사회에서 안에 있는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속초시 자율방재단 쪽에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거의 2달 동안 생업도 뒤로 하시고서 이재민 구호 그리고 봉사에 정말 2달 동안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실제로 말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2019년 강원도 산불은 4월 4일 날 일어났고 사상자 3명 그리고 1289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택은 553채 정도의 전소 그리고 반소 정도의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전국재해보험협회는 362억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물품으로만 약 44만 점을 구호 물품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요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상 중장기 구호라고 하는 게 그럼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혹시 중장기 구호의 기본 베이스 그리고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오늘 모신 전문가 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지역사회 회복 그리고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구호 돌봄이 중장기 재난 구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재난 관리에 있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까지 구호는 대응이 지난 후에 요 단기 복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평소에도 뭐 미세먼지라든가 폭염 전과 달리 시즌에만 발생했던 재난이 아니라 현재는 상시적인 재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항상 자연 재난이 많이 일어나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재난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코로나19에서 많이 잦아들었지만 오늘도 다시 또 특파구청물류센터에서 굉장히 또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하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랑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복구에서 뭔가 구간을 정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의미는 없고 그런 것들이 예방 그리고 그 다음번에 올 재난에 대한 대비 또 그 재난에 대한 대응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여기에 있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러한 재난구호 활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 활동 역시 우리가 위로하고 그리고 나눠주고 돌봐주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아까 손윤건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것들을 좀 약간 크게 보면 저는 지역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재난에 대한 회복력 그리고 여러 가지 취약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대응하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나 대비 단계에 있어서는 교육과 훈련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나 지역에 있는 단체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장님들의 네트워크 지역사회를 기반한 횡적인 연대 그리고 협력 등이 같이 이루어질 때 지역 전체의 레질리언스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로서 경영공학에서는 PDCA 사이클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개선을 위한 것들이
요 네 가지의 단계를 사이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은 저희가 지역 회복을 위한 포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개선 방안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오늘 속초시 시장님께서도 오셨지만 그 지역사회의 또 다른 구체적인 것들을 또 제안하고 그러한 것들을 작은 사업에서 큰 사업으로 점점 더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PDC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저희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속초시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우리나라엔 이런 게 없었냐? 없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26일 속초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이루어졌던 산불 피해 치유를 위한 주민화합 행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레질리언스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초석이지 않나 싶습니다. 행사 자체는 이렇게 보면 주민분들이 모이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공연이나 노래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그걸 즐기는 것으로만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 이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구호 단체의 지원도 있고 지역 자체 내의 재원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시는 자원봉사자 단체들까지 그리고 또 그런 속초시 지자체 그리고 뭐 자율방재단 여러 분들이 다 같이 어울려져서 서로 간의 산불에 대한 활동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돕자고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서 앞으로 우리의 지역사회의 비전과 꿈을 같이 화합해서 나갑시다 하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역시 최초의 상품권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 목적도 단순하게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 작은 돈이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그것들을 속초시 영남동에서는 훨씬 더 크게 발전시키셔서 정말 주민 화합의 행사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지역 활동을 정말 잘한다고 하는 커뮤니티에서도 행사를 했을 때 30% 이상 참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1%에도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900명 중에 700명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전달 그리고 소통 같은 것들이 이 자리를 위해서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모이는 것이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발전시켜서 이때에도 서로 좋은 말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들을 말씀을 많이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도록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콜라보레이티브 플랜이라고 하는 협력적 계획이라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거버넌스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역과 지자체의 협력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같은 연구기관 그리고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지역과 협력해서 연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그리고 지역에 가지고 계신 로컬 날리지를 서로 융합해서 그 안에서 지역에 맞는 것들을 연계시켜드리고 구체화시켜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19년 강원 산불 때 속초시 자율방재단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냐면 직접 아마 그 사무국장님이 이 장사동 화재 진압에 실제로 가셨었죠.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직접 물탱크를 끌고 가셔서 그 불을 끄시기도 하고 나중에는 전국에서 온 구호 물자를 2달 동안을 거쳐서 하시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절에 대한 복구 같은 것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해수욕장 안전 환경이나 그리고 무더위 쉼터 얼음 제공 그리고 작년에 가을에 태풍 미탁 때는 다른 지역까지도 가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평소에부터의 그런 활동 등이 이어져서 나중에 큰 활동을 이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저희가 현재 재고 전문력 양성 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름에 같이 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간담회도 해서 서로 간에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얘기를 해서 다시 또 다른 교육 지원에도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잠깐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자면 이번 코로나19는 사실은 사회 재난으로서는 최대의 그 모금이기도 한 대표적인 모금 3기관이 약 2,689억이라는 돈이 정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에도 희망주의제도 한 947억 정도가 모여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금은 긴급 구호도 하지만 제도권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 취약 계층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나오는데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척수장애인협회와 골목식당을 연계한 도시락 지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랑 함께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작업 그리고 대구 경제기업들과 연계한 경북 마스크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요 것들을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지 창출 등 지역 공동체의 상생협력 모델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앞으로 강원도 산불 이후에 피해 4개 지자체와 여러 가지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오늘 얻기 위해서 인천학연구원이라든가 충남연구원에 그런 부탁들을 해서 오늘 아마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런 것들이 이런 재난보호 사업이 지역 사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이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실제로는 지역의 회복을 위한 활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저와 좀 약간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모델로서 로한 교수님의 코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틈이 신뢰와 인식, 이해, 해결책, 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저희와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상호 간의 신뢰와 그리고 문제의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그것들을 실제로 실행해 나가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저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바라보고자 하는 지역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프레임워크로 말씀드리면 항상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상호 협력의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스스로의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나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사회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제일 나중에 나오는 문제가 결국은 후계자 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역시 여러 김경란 박사님도 항상 지적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한계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결국은 그 다음에 인재 양성, 그 다음에 지역의 리더를 누구를 육성하고 같이 갈 것인가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주기 위해서는 검증 및 응원의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민분들의 주도로 주민분들의 의견으로 주민분들을 위한 정기적인 발표회 그리고 아니면 이런 정책 포럼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도 응원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저희가 더 높여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는 그냥 논의하고 싶은 사항으로서 정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 피해 이재민만을 우리의 대상을 생각했는데 과연 이재민만이 대상인가? 제 안에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다 피해자고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항상 돈의 배분이 중심이 됐는데 과연 이 돈의 배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거기서 벗어난 우리의 구호 활동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재민 그리고 지역 주민, 지자체, 시민단체, 중간조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장기 구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재난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삼아서 오늘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저 포럼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단기간이 아니라 2년, 3년, 5년, 10년까지 작은 활동이라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실시해 나간다면 정말 저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지역 회복의 하나의 또 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나강희 부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창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이찬혁입니다. 저희가 저희 인천대 인천학연구원이 중점연구소 사업에서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인문학하고 이공학하고 같이 이제 저는 도시행정인데 어쨌든 사회과학에 포함이 돼서 융합적인 관점에서 뭔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는 게 재난위기 쪽으로 또 우리가 재난위기 방제, 재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소 사업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각자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개별적인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방향성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요. 앞에 라정일 박사님이 짧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일 길게 하셔가지고 제가 다음 발표자인 조성 센터장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하고 거버넌스하고 레질리언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어쨌든 현장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고 재난관리의 가장 큰 방향은 수요자 중심이고 현장 중심인 이거는 굵은 맥락으로서 앞으로도 미래의 재난의 전략이라고 관리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정책 지원 체계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법제도 측면에 있어서 이제 1차 포럼을 할 때 국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야 될 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윗부분에 있어서의 법제도적인 것들은 아직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레질리언스를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조직체계 같은 경우도 공식적인 민간단체나 아니면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난비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재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서 공식적인 단체로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지원 단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물적, 인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재정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보게 되면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분들이 재정 물적 지원 그리고 공공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공적 시설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법에는 명확하게 조직체계나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돼야지 우리가 거버넌스를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제협도 그렇지만은 민간단체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법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고 거의 인건비나 활동비도 사실 제약의 요인들을 제도적으로 다 제약을 해놓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또 모금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모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의원금권을 받아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 요소가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교육훈련하고 역량제도 항상 우리는 강조하고 있지만은 또 중요한 거는 그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민간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좀 우리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좀 많이 이렇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한데 사실 법에는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문 직종이나 직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법제도적인 부분이 먼저 된 다음에 이게 레지던스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이 발표에 앞서서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차 포럼에서
국회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거는 의원금이나 기부금이나 또 지방 정부에 있어서의 쓸 수 있는 돈이 얼마큼 있느냐 이런 걸 현재 파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한 발 늦은 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사회적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이제 다시 현장 중심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발적 협동과 포용을 통한 커뮤니티 중심 재난 회복력 중요성 확대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보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그리고 정부에서 뭐 국정과제나 아니면은 행안부의 어떠한 뭐 재난관리 평가나 또 아니면은 뭐 다른 기관들 중앙부처에서의 개별 부처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나 우리가 미세먼지나 코로나 재난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취한다라는 얘기들을 암묵적으로 다 동의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지역을 살리고 서로를 살리려고 하는 협동과 포용의 커뮤니티 중심의 이런 회복력을 강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근데 저희가 뭐 문화도시 창조도시 하면서 문화적 영역, 다른 경제적 영역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 참여의 수단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참여도는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은데 재난에 있어서는 참여도가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성과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우리가 재난 유형별로도 틀린 부분이 있지만은 지역의 특수성이 굉장히 달라요. 경제적 특수성, 문화적 특수성, 여러 가지 스토리가 굉장히 다른데 이런 스토리가 다르게 반영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춘 남들이 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우리 재난 약자나 취약계층에서 취약성에 대해서 취약성 극복한다라는 게 레질리언스의 하나의 개념 중에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수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그림을 봐도 다 수직이에요. 평면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림도 다 좀 수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평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 우리는 다 수평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림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리고 상호 활동을 하면서 뭐 정부나 우리가 뭐 지대본, 중대본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현장지휘본부, 현장조정기구 이런 조정기구들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 체계들도 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하자. 강원도 산불 이제 많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항, 경주 지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 지휘체계, 수평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수직적 협력 체계에서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황 체계에 있어서의 인지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적었다. 의사소통 체계가 부족했다. 결국에는 카톡이었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러한 수평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많이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 참여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역 주민에 있어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사실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요하지만은 통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현장에 가면은 자율방대장, 적십자사, 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활동가들 모든 분들이 거의 동일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교육훈련 기관도 전문기관도 부족하고 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역량 강화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기관 체계나 실제 활동 성과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얘기하는데 국토부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예산들이 수백억하고 엄청나게 커요. 근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다 강제하고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의 단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재난에 있어서의 그래도 소방, 경찰, 의학, 간호학
이런 부분들 요즘에는 이제 이공학에서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또 인문학이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학문 간의 괴리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레질리언스도 보면은 회복력, 탄력성, 굉장히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복원력. 그리고 그거 개념에 대해서 서로가 싸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뭔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재난관리 매뉴얼이나 정책들이 일반 현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고 표준 절차도 없고 그런 표준 체계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들과 같이 다른 영역에 있어의 사업들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과 이공학 이런 해결책이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거버넌스는 재난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개념은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참여해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게 거버넌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공공단체, 민간단체, 개인들 활동들을 중요시 얘기하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습관처럼 거버넌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뭐 어딜 가도 습관적, 어디 가도 그냥 거버넌스, 어디 가도 협력적 거버넌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회적 자본,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지만은 이게 퇴색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비판적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신뢰를 갖춰야 된다는 건데, 신뢰가 없는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지자체, 중앙정부, 또 민간단체의 매뉴얼들 다 보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거버넌스를 쓰고 있어요. 근데 거버넌스라는 것은 신뢰가 구축되지 않고 서로 간에 공공부분, 민간부분에 있어서의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도 공개하지 않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인적물적 재원도 공개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매뉴얼에 대한 실효성도 강조하지 않고, 역할 지층이 중복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버넌스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거지 실제로는 거버넌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부분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신뢰를 찾기 위한 부분들이 인문학에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에서 신뢰라는 것이 개인의 삶과 가치관과 그런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신뢰의 기반을 어디서 쌓아서 오면서 같이 소통하느냐라는 것을 인문학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학자지만 그래도 인문학 하시는 분들의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거버넌스는 이 그림도 사실 수평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많이 쓰고 있는 내용인데, 각각의 고유한 업무를 가진 유기체들이, 우리가 유기체들은 서로가 막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이 유기체들이 혼란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서로가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고유한 업무와 활동들이 서로 조정관계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그런 재난 현장 협력체계가 필요한데, 여기는 다 아실 거예요. 중앙정부가 있고, 뭐 지역 주민들, 제협도 있고, 적십자사, 구호미, 긴급구조지원기관, 뭐 굉장히 기관들은 많은데, 그래도 전국재해구역회는 법령에 보면 그래도 나와 있는 기관입니다. 적십자사고 두 군데는 뭐 구호지원기관이나 구조지원기관이나 이렇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도 안타까운 건 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을 못 받을까요? 그건 분명히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떤 계획 체계를 만드는데 중앙과 지방에서 협력 체계에 있어서의 재난 계획을 만들 때 있어서의 뭐 그런 민간 활동 그런 조직들, 또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 같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조례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그런 그 민간에서 활동하는 영역들은 굉장히 적다라는, 이것도 신뢰가 구축되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강력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난 피해자의 특성은 장기 중기 하면서 포항의 지진 사례도 그렇고 여러 사례에서 보면은 어린이들, 노인들, 장애인들 이렇게 적합한 그런 재해보물자 지원들이 부족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에는 현금 지원까지 될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 실제로 지원할 때는 절차상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피해자 이재민 입장에서는 왜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보면은 법제도적인 그런 규제와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그런 역할에 있어서의 약간의 그 제약성, 그런 현장에서 또 이재민들 피해자분들의 생각하는 나에 대한 구호나 이런 부분의 목적,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갈등을 갖고 있고 서로가 신뢰가 균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재난을 극복한다, 구호한다, 이제 복원한다, 회복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 새로운 체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15분, 20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한 거는 뒷부분을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앞부분을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질리언스에 대해서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 학술적인 세미나 포럼에 있어서 그냥 뭐 해서 그럼 회복력, 저도 그래요. 어느 세미나 가면은 왜 회복력이라 그래요? 어느 세미나 가면 왜 보건력이라 그래요? 어디 세미나 가면 왜 탄력성이라 그래요? 하면서 서로 간에 그래요. 그래서 레질리언스라고 써 있는 논문들을 한번 다 찾아가지고 했더니 10몇 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정의를 한번 다시 해봤어요. 그래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해가지고 빈도 그 네트워크의 연관성을 분석해가지고 봤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통적인 걸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게 들더라고요. 그게 재난 관련 혼란 위험의 흡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지역의 이제 공동체 기반이겠죠. 그리고 재난 이전의 노예 조직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 이러한 공동체 회복의 이런 논리들, 위험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도 들어가야 되고, 새로움에 대한 적응, 이것도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되고, 이러한 적응한 것 역량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 그래서 앞으로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뭐 혁신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새로움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회복력이라는 것은 아까는 거버넌스에서 신뢰가 없으면 거버넌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레질리언스에서는 도시의 회복력에서는, 재난 회복력에서는 지속성이 없으면 회복력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저도 이 부분에서 우리 연구원에 이제 박사님들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신데, 생각했더니 인문학이 꼭 경제, 공동체, 생태, 생활, 세계, 돌봄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문학들을 한번 구분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재의 살림살이와 얼만큼 관련이 된 공동체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망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체 회복과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삶에 대한 연구, 이 부분이 연계가 될 수가 있고, 또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나 또 거기서 이제 형성되는 협동의 과정들, 절차들, 거기에 나타나는 성과물들, 또 절차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창조도시 항상 얘기하지만 거기에서도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협동조합에서의 언제든 뭐 같은 지향점을 찾게 되고, 그걸 문화적인 회복과 또 경제적 회복과 지속성을 갖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다른 분야에서 볼 수가 있죠. 지역 생태계의 연계성들, 생태적 균형성들, 역사적 경제적 균형성들, 그리고 피해자들, 분화된 체계에서의 소외되고 망각되기 쉬운 재난 피해자의 삶의 세계,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활과 관련된 재난 대응 구호라는 구호는 이제 대응 복구해갖고 구호 체계를 같이 포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개념인데, 그래서 인문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난 지역에 있어서의 회복력 연구에서의 중요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공학적인 측면에서 도시 계획이나 도시 재생이나 아니면 뭐 건축이나 뭐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이공학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는 보게 되면 여태까지 시간이 좀 제가 20분까지 하면 되나요? 우리는 여태까지 대규모 토목공사나 대규모 경제개발이나 대규모 지역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그런 부분에 도시에 있어서 또 지역의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계획, 국가의 이제 성장 경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적인 거에 하질 않아요. 다 하나하나 단위 사업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그게 적응해서 내재화되냐라는 거 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재난 위기에 대해서 구호복구 체계를 자꾸 거시적이다라는
명목하에서 자꾸 왜 틀을 맞춰서 적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나눠가지고 세분화돼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강원도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예전에 허브에스피리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전부 다 그냥 포괄적 제도 하에서 거기에서 똑같은 기준과 항목에서 모든 것들을 분배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시각들을 좀 다양화시킬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제 공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도시 계획 재생에서 얘기하는 게 사회 인프라적인 대피 체계 그리고 뭐 재난 지도들, 위험 지도들, 재난 약자 주민 참여 안전 교육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도시 계획이나 재생 요소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문사회가 쪽이 아니라 이공계 쪽에서 좀 더 방제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게 그런 부분들의 재원이 더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상호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피 공간뿐만이 아니라 대피로나 그리고 어떠한 우리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IoT 기술이나 빅데이터나 뭐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융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공계 측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미나나 포럼 가면은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IoT 기술들에서 지금 실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재난에서도 뭐 쉽게 뭐 아주 기본적인 거는 드론도 적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가 재난에 있어서의 사회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재난 피해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의 재난 체계를 바꾸는 데 있어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좀 더 생각을 포괄적으로 해서 넓히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녹지 공원 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공원 녹지 고유 기능의 방제 복합형, 방제 위기 재난 재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헌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풍수에도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산불 지역에도 지금의 이제 개별적인 보상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런 공동체에 있어서의 지역에 있어서의 뭔가 삶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회복은 아직은 더디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원이나 아니면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융합적인 시각에서 좀 같이 보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요. 일본의 방제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피난지나 뭐 생활권 방제 활동에서 대피로 거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이런 부분들에 우리도 수변 공간도 활용하고 녹지축도 활용하고 있어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뭐 녹지축을 활용해 가지고 침투하는 이런 부분들 계산해 가지고 공원 같은 걸 녹지에 대해서 지도를 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에 저는 이제 사회과 행정학자지만 여기에 이제 많은 교수님들하고 박사님들이 이제 이공계나 인문학 쪽에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아마도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더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라고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민공동체 주민협력인데 이거는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여기서 하고 계시는 이 토론들이 방제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주거환경, 공유공간, 커뮤니티,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주민 참여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재생의 그 사례들을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같이 하면서 주민들에 의해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지역의 특성을 이것도 실제로 재난 쪽은 아니지만 도시 재생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서 공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공공의 장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거를 발현하고 그게 하나의 성과 사례가 돼서 확산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에 있어서의 방법론들도 재난의 구호나 복구 체계에서도 충분히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방법론상의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지역에 분산된 정보의 포괄적 재해석을 하자. 우리가 빅데이터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빅데이터가 자료만 많다고 해서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분석해서 분석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공유 활용 체계를 만드냐는 게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역의 역사, 문화, 정체성, 역동성이 별도로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틀려요. 재난의 피해 상황이 지역별로 또 재난 유형별로 다 틀려요. 내부적 세태 성장률,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어떠한 시설이나 문화적 역사 자원이 있다라는 도시들을 대부분의 그 도시들을 보고 거기에 그 경제적 자립률이나 이런 데를 보고 하게 되면 세종대학도 보게 되면 거의 다 세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재난하고 연관되는데 강조해 왔던 지역 성장 요인들이 결국에는 쇠퇴 요인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재난 관리에 있어서도 그러한 쇠퇴 요인에 대해서 지역별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쇠퇴 요인을 극복하고 성장 요인으로서의 그런 그 재난 회복에 대한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의 인문학과 이공학이나 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접근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해서 각각의 지역별로 아니면 또 지역별 유형도 우리는 매트리스화 시켜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합할 수 있는 체계에 그런 포괄적 재해석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협동과 포용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그 연구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인 거는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동과 포용의 커뮤니티를 회복해야 된다.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고유의 삶과 연계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뭔가 자꾸 대규모적인 거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주 작은 거라도 실효성 있는 단위 사업 중심으로 우리가 재난 회복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를 확산해서 성과를 공유하면서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커뮤니티 모델을 우리가 뭐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뭐 인문학에서 협동조합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복지 차원에서 협동조합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제는 회복력 차원에서의 그런 그 민간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체계들을 이러한 전략들도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 문화적, 구조적 이런 부분들 재난의 취약적 요소들에 대해서 취약계층 재난약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행정 서비스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오길 기다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민간에서의 협력 체계들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정말로 재난 취약계층, 재난 취약자 여러분들도 재난 약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재난 유형별로 재난 약자 또 지역별로 경제적 소득 분야가 될 수 있죠. 그런 재난 약자 또 개인의 어떠한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재난 약자 사회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그 재난 약자 재난 약자의 종류는 범위는 굉장히 넓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다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시나리오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강조했지만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를 다시 구축할 수 있는 신뢰를 정말 저는 강조하는데 신뢰가 없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 공공 부분의 네트워크는 신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민간 부분의 네트워크는 신뢰가 충분히 있으세요. 근데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경계를 넘었을 때는 신뢰가 구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법제도적인 재정, 인사, 조직, 교육, 역량, 자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만약 민간 활동가분들에 대한 그 보호 체계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는 아직까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과 연계시켜 가지고 지역의 경제 또 여러 학문적인 것들 그리고 성장 정책들, 발전 정책들, 사업들, 단위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다 같이 다 성장 같이 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는 게 앞으로 이런 지역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양병원 재난전역센터 조성입니다. 네,
제가 지금 도착이 조금 늦어가지고 앞에 분들 발표를 다는 못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회복 관련된 말씀을 이제 주로 해주신 것 같은데, 지역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할까 했을 때 저희가 충남 지역이다 보니까 허베이스트리트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된 현재 진행형인 사례를 조금 소개시켜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뭐 지역 회복 차원에서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 회복을 위해서 투입되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되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쉽게 이제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쳤으니까 회복됐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무감각한 것 같아서 이게 어쨌든 지역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이 살아나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극복되는 과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여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소개시켜드리기 좀 어려워서 생계지원비와 관련된 문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에 이제 유류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내륙입니다. 그래서 태안반도가 이렇게 길게 분포가 되고 이쪽 지역이 워낙에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리아스식으로 되어 있어서 구불구불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 피해 면적 규모로 따지면 상당한 이제 그 면적이 되고요. 지금 이제 태안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서해안 전체 태안부터 전남 지역까지가 다 모두 피해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태안군 지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업 종사자 이 숫자가 상당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해안을 중심에 둔 관광업이라든지 또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맨손어업자 그리고 농사를 일부분 하더라도 혹은 월급 생활을 조금 하더라도 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숫자가 상당수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실은 허베이스트리트 유류 유출만 보통 기억을 하시는데 지금도 당진, 서산, 태안 이쪽 지역에는 한 해에 수차례씩의 유류 유출 사고가 크게 작게 있습니다. 보도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이 문제는 지역사회 내에서는 관광객 수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이걸 공개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고 집계에 대해서 보도가 나지 않을 뿐이지 계속해서 유류유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지리적인 특성도 있고요. 이 인근에 이제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규모로 큰 석유산단입니다. 대부분의 4개 정유사, 대기업 정유사들이 여기에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뭐 화력발전이라든가 제철이라든가 이런 수요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 위험이 늘 있는 거고요. 원유출 관련해서는 국내 최대 규모였고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유출되는 석유의 종류에 따라서 좀 피해 양상이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오염지역 분포 보시면 이제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서해안 전역을 타고 해안 제주까지 내려가는 이런 규모를 보였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제 사고 지점부터 보면 태안군 약간 서북 해안 쪽으로부터 시작돼서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은 태안군 지역이 가장 크게 심각한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입니다. 지역별로도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충남의 6개 시군, 6개 시군이 사실은 서해안에 붙어 있는 곳이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전남 3개, 그리고 특별대책위원회 지정된 지역도 이제 2곳이 더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피해의 양상을 보면 주민들이 가장 크게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죠. 당장 이제 어업이라든지 이제 뭐 갯벌에서 맨손어업 하는 분들이라든지 관광객이 떨어지니까 그에 따른 모든 이제 경제 활동이 중단이 되니까
경제적인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초기 단계에는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는데 신체적인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단순히 바다가 새카맣게 오염이 되는 그 상태만을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걸 방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방제 장비도 없이 마스크도 안 쓰고 거의 이제 맨손으로 거의 돌을 닦다시피 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구토나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로 유발됐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손상을 많이 입혔을 것이다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군 지역이 이제 고령 인구가 많고 이분들이 나중에는 생계가 거의 끊어진 단계에서는 방제 작업이 주된 생계 수단이 됐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의 방제에 나가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피해도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 큰 피해가 당시에는 간과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게 12년 이상 됐는데 아직도 법적인 문제가 안 끝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서 공동체의 와해 문제 그것은 사실은 거의 회복 불가의 수순까지 가지 않는가라고 우려할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의 경우에는 방제 작업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일단 많았고요.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피해가 오면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서 쉽게 분노한다든지 쉽게 싸운다든지 음주에 많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는 건강의 악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정이 파괴된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 전체가 지역 공동체 전체가 우울감에 빠진다거나 그래서 그것이 어린 아이들 이제 자녀들에게 전이가 돼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또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런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보통은 좋은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서로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예민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피해로 보자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는 그런 논란들이 커졌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이제 대기업 선사를 중심으로 이것을 어쨌든 이제 책임 소재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입장 때문에 보상 문제, 보상금에 대한 배분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역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이 돈과 관련된 배보상 내지는 이게 다른 재난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작게는 이제 구호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생계지원비, 배상금 이런 문제까지 다양하게 이어지는 사실은 지역 회복을 위해서 빠른 복구를 위해서 많은 금전적인 자원을 투입하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역효과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삶의 파괴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불량식을 하던 분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양식장 분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태안군 지역이 전국 규모 내에서 이제 충남 지역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태안군이 충남 안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식장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정말 온 가족의 자원을 다 투입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내지는 맨손업 하시던 분들 이게 다들 이제 오랫동안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지락 맨손으로 바지락 캐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할머니들이 주로 하시는데 하루 나가면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20만 원 받는다고. 하루 일당. 그죠? 저희 연구원에서 봉사활동을 갔다가 다들 그만두고 바지락을 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이 맨손업이라는 게
그냥 생각할 때는 뭐 그냥 하루 나가서 뭐 식구들 먹을 것만 갖고 오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생계 수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다가 망가져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아마도 내가 죽기 전에는 더 여기서 바지락을 캐지 못할 것이다라는 좌절감에 빠진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파급을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1월이면 거의 이제 몇 달 지난,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난 때거든요. 이때 이제 각종의 시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군 단위에서 다 나오셔가지고 뭐 무슨 촉구를 한다, 뭘 제정해달라, 뭔 보상을 해달라, 뭐 누구를 벌해달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도 이제 군신 응독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안군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에 이제 옆 주변에 있는 시군 단위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파급이 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방제 작업에도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다음에 주로 많이 했던 것이 신경을 썼던 것이 사실은 이제 생계 지원비였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생계 지원을 했는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뭐 이걸 다 줘야 되는지 70%만 줘야 되는지 50%만 줘야 되는지 어떤 업종에다가 한정해서 줘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비슷하게 이 당시에도 이제 생계 지원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문제들이 좀 불거져서 나왔습니다. 직접 지원금으로 이제 1, 2차에 걸쳐서 주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남도에 공통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주고요. 마을 단위로 이것을 첫 번째로 배분할 것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분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관여를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생계지원비를 얼마씩 끊어가지고 시군 단위, 마을 단위로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주고 난 이후에는 배분하는 문제는 거기에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1단계 생계지원 지급이 되고 난 이후에 차이가 가구당 이렇게 많이 났어요. 600만 원 이상 받은 곳도 있고 70만 원 받은 가구도 있고요. 같은 지역 안에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불만과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은 모두가 다 어업에 종사하지는 않죠. 어떤 분들은 장사를 겸해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배만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해안에 살고는 있지만 월급 생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뭐 가구원 수가 주민등록상에는 많이 등록이 돼 있는데 자녀들이 다 외지에 나가 있어서 실제로는 혼자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구원 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각종의 이해관계 경우의 수가 막 난무하는 것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개별 사례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 갈등을 이제 처음에 잘 수습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각종의 다양한 불만들이 있었는데 1차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뜨거워지니까 태안군 차원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안군만 하면 사실은 인구가 한 5만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그래도 이제 수렴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는 거에는 일단 찬성을 하고 가장 피해가 심각한 업종 중심으로 이제 가중을 둡니다. 그리고 피해 등급별로 이제 ABC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세대원 수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을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군민 안에서 합의하는 과정을 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거칩니다. 그것을 거치고 났더니 사실은 2단계 생계지원금이 지급됐을 때는 그러한 논란들이 좀 많이 수그러들게 됐고요. 좀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기준점을 좀 마련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들은
그 배분 방법과 절차를 개선한 부분인데요. 1단계 생계 안정자금 지원했을 때는 군에서 이제 배분액만 결정하고 읍면 단위별로 알아서 배분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2단계일 때는 이제 군에서 심의해서 어쨌든 그 의견 수렴을 거친 상태에서 업종 분류하고 배분 과정에 관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좀 개선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었지만 1차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든 형태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에 이제 어쨌든 스스로 뭔가 이렇게 지원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재난지원 받아서 기부하는 분들이 있듯이 이제 스스로 기부를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 단위로 조금 모아서 다시 별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아름다운 사례들을 좀 생성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꼭 지원금이 많다고 해서 갈등이 있었고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갈등이 없었고 내지는 이런 것이 이분법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과정을 다 써드리지는 못했지만 어떤 마을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갈등이 별로 일어나지 않은 곳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마을 단위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공동체의 속성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후의 회복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 갈등의 전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 역할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거 같습니다. 배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죠. 생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지금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물질적인 피해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재난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상황도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계 지원과 관련된 것을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줄 것인가가 과거의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과는 이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 배분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시점이 이미 저때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허베이 스프리토가 10년 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러한 변화가 올 거라는 걸 감지를 크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온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이제 배분을 하고 끝냈던 것인데 사실은 이제는 이제 이 과거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좀 얻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 배분을 그러면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 거냐? 그 문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같이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간판은 얼마, 전판은 얼마, 사망은 얼마, 부상은 얼마 라고 딱 끊어서 말하는 게 예전에는 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고려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반드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기가 단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원에 대한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기준을 국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합의된 상태를 이룰 수 있을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게 좋으냐. 여기서는 지금 군 단위에서 했거든요.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군 단위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자체 단위에서 자치나 분권 이런 거시적인 차원의 장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소규모가 되다 보면 지역 안에 경제적인 편차가 국가 전체를 놨을 때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도출하기가 그래도 비교적 용이하다. 그 안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그 안에서 특수 사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 전체의 어떤 동의나 이해를 구하기가 쉽다라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작은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때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돌아보면 그런 이제 소규모 단위에서 합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는 배분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때도 물론이고 지금 만약에 이걸 이제 시군 단위에서 해라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어떤 합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민간의 어떤 공신력 있는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준비 상황을 갖추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문제겠다. 그러면 누가 배분할 것인가를 정한다면 그 배분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배분을 해야 되는 누군가가 정해졌다면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킬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안은 한 10년 주기를 맞으면서 완전히 환경이 회복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류와 관련된 물질들이 이제 잘 발견되지 않는다. 어쨌든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고 예전을 회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면서 그때 많이 이야기한 것이 여기를 자원봉사의 성지로 만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세웠거든요. 실제로 정말 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을 다녀갔고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손을 통해서 사실은 바다가 깨끗해진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만 원래 거기에 살고 계시던 주민들의 회복에 관해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생계지원금은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더 큰 돈들이 더 얽혀 있습니다. 보상금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합하면 사실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보면 파괴시키는 것이 재난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복구 과정에서 잘못된 복구 지원 이걸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제 배분과 복구 차원에서 좀 이제는 다른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